고통에 관하여 정보라 장편 소설 출판 다산책방. 여자의 허벅다리 안쪽에는 칼로 그은 긴 흉터들이 얽혔다. 여자의 팔 안쪽에는 불에 탄 크고 작은 흉터들이 촛농처럼 뭉치고 흩어졌다. 남자의 한쪽 손목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침대 기둥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다른 쪽 손목에도 수갑을 채워 침대 기둥에 묶었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여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목 안쪽에도 칼로 그은 흉터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다. 남자의 가슴을 더듬었다. 남자의 몸은 수많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흉터가 가로지르는 피부의 일부에는 감각이 없었다. 여자가 다른 손으로 남자의 바지를 벗겼다. 남자의 성기에 콘돔을 씌웠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셔츠 아래로 들어간 여자의 손이 남자의 흉터투성이 등을 움켜잡았다.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여자도 남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의 입술이 남자의 귀와 목을 가볍게 훑었다. 여자의 입술은 남자의 뺨에 닿았다가 남자의 입술로 돌아왔다. 남자의 입술은 터져서 부어 있었다. 여자의 입술이 남자의 상처난 입술을 가볍게 빨았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입을 벌렸다. 비행기 안의 승객은 6명이었다. 남자와 남자를 데리고 온 형사 2명. 남자는 비행기 안에 이미 앉아있던 사람을 알아보았다. 재판 때 남자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의사였다. 의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만 가볍게 까딱해 보였다. 남자도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비행기 가장 안쪽에 멀리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긴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모두를 맞이했다. 그동안 여자는 안쪽 구석에 자기 자리에 앉은 채 남자가 좌석에 앉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디선가 승무원이 나타났다. 좌석 벨트 착용하세요. 곧 이륙합니다. 승무원이 얼마 안 되는 승객들을 둘러보며 무표정하고 진지한 얼굴로 명령했다. 모두 일제히 안전벨트를 매느라 조금 분주해졌다. 남자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므로 옆자리의 형사가 남자의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여자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자는 이미 착용한 안전벨트를 손가락으로 움직여 버클이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은 여자의 안전벨트를 재빨리 훑어본 뒤에 여전히 무표정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여자 뒤에 커튼 안쪽으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귀가 울리고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사라지는 안정적인 단계에 이른 뒤에 형사가 여자를 향해 말했다. 네. 여자가 짧게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형사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의 긴 머리 여성이 형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륜 형사님, 파트너가 바뀌셨네요. 예. 륜 형사는 남자의 왼쪽에 앉은 신임 형사를 바라보았다. 신임 형사는 귀에 작은 기기를 꽂고 창밖을 바라보며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대화에 끼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하긴 오래됐으니까요. 검은 정장의 여성이 말했다. 륜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 자식은 좌천됐어요? 어쩌다가요? 검은 정장의 여성이 흥미를 보였다. 륜 형사가 웃었다.
수술 왜 안 하냐고 헛소리했거든요. 안 잘리고 4천만 됐어요? 많이 봐주셨네요. 검은 정장의 여성이 같이 웃었다. 륜 형사가 말했다. 현 씨는 사장님이 되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현이라고 불린 검은 정장의 여성이 살짝 웃었다. 한참 지났지만 감사해요. 대답하며 현은 손에 낀 반지를 만졌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 같았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은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현과 륜을 쳐다보지 않았고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남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신임 형사가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의사도 고개를 들고 남자를 보았다. 비행기 안의 시선이 차례로 남자에게 향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좌석 안에 몸을 파묻었다. 승무원이 커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이 승무원에게 뭔가 말했다. 승무원이 나직이 대답했다. 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승무원이 다시 커튼 안쪽으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다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기계 소음만이 기내를 지배했다. 여자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남자는 흠칫 놀랐다. 여자가 침대에 올라왔을 때 남자가 물었다. 이래도 됩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해. 여자가 말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다시 물었다. 나갈까? 남자는 여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남자는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여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남자의 턱을 잡아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네가 알 바 아냐.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교단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남자의 형이 말했다. 교단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관을 고용했다. 여자를 조사하고 여자의 가족을 조사했다. 법정에서 교단이 고용한 변호사가 여자에게 물었다. 오빠가 몇 살에 사망했습니까? 15살이었습니다. 여자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증인은 몇 살이었죠? 6살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오빠를 기억하십니까? 네. 여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빠가 왜 죽었는지 기억합니까? 변호사가 상당히 극적으로 물었다. 여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약물 과용이었습니다. 사고였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여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이라면 비공식적인 의견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되물었다. 검사가 문장을 다 마치기 전에 변호사가 손짓으로 말을 막았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오빠는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고 공식적으로 사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추고 판사를 쳐다본 뒤에 법정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여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서 물었다. 부모님이 개발 중인 약품을 오빠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기 전에 검사가 일어섰다. 증인의 오빠는 10여 년 전에 사망했으며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관련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판사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으나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했다. 증인은
답변하세요. 여자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어려서. 변호사가 다시 극적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부검 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제 13번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고개를 숙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겼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약을 증인에게 투약하는 일도 자주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네. 여자가 짧게 대답했다. 변호사가 다시 여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실려갔던 것도 사실이죠? 여자가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병원에는 자주 실려갔습니다. 약 부작용 때문인지는 잘 모릅니다. 변호사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판사를 보며 말했다. 의료 기록을 봐주십시오. 증거 제 16번입니다. 이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끌리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증인은 이번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증인의 병원 기록이 대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증인은 자식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오빠를 잃었고 본인도 어린 시절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폭발 사고를 가장해서 부모를 살해한 것 아닙니까? 검사가 일어섰다. 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나 부모가 재물과 권력을 이용해서 놔주려 하지 않자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검사가 짜증스럽게 언성을 높였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증거도 충분하고 범행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 자리는 증인을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검사가 말하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외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찰이 존속살인 사건을 왜곡 수사했고 그 의도는 거대 기업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법정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검사가 변호사를 흘끗 쳐다본 뒤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남자는 형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애써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교리를 어기면 어떡해? 실제로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설명했다. 이건 그냥 전략이에요. 피해자의 흠결을 드러내서 그렇게까지 애도할 만한 고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제대로 밝혀야 선생님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는 더욱 화를 냈다. 형량은 문제가 아니었다. 감옥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작업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신념이었다. 변호사는 그의 신념을, 교리를, 교단을 모욕하고 있었다.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교리와 신념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교리와 신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수를 쓰든 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서 의뢰인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형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고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교리입니다. 현재 저의 의뢰인은 선생님이시므로 저는 선생님의 최소한의 형량을 받도록 어떤 전략이든 쓸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잃었다.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다. 변호사는 사형을 면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했다. 형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안에도 교단 사람들이 있어. 믿음을 잃지 마. 어떻게든 해볼게.
그는 절망했다. 그의 삶은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린 전력 질주와 같았다.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그 목표가 사라졌다. 죽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여자가 몸을 일으켰다. 남자의 한쪽 손을 풀어주었다. 남자가 자유로워진 한쪽 손으로 콘돔을 벗겨내어 휴지통에 버리고 바지를 도로 입는 동안 여자는 침대 발치에 기대 앉아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말려 올라간 티셔츠를 내리려 했을 때 여자가 말했다. 하지마. 남자가 손을 멈추었다. 여자는 남자의 반대편에 앉은 채 하얀 줄 모양의 흉터들이 일렬로 늘어선 남자의 가슴과 길고 붉은 흉터가 가로지른 남자의 배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떻게 한 거야?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를 쳐다보았다. 배. 여자가 짧게 말하고 손가락으로 긋는 신용을 했다. 칼? 돌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 위는? 여자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긁는 신용을 하며 다시 물었다. 남자는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만히 남자의 흉터를 쳐다보았다. 남자도 여자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흉터를 보며 물었다. 평생 눈에 보이게 하려고. 여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려져. 피해자는 2명이었다. 남자는 50대 후반이었고 여자는 60대 중반이었다. 2명 모두 기도회 사건 당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시신 옆에는 프린트된 문구가 놓여 있었다. 죽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있었으며 부검 결과 2 시신 모두에서 기도회 사건 당시에 약물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12년 만에 경찰이 또다시 여자를 찾아왔다. 여자는 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 듣고 폐쇄된 실험실에 대해 말했다. 실험실은 본사에서 34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실험동과 공장은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주변은 황무지였으며 기차역과 공항 등의 교통시설이 갖추어진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의 거리는 63km였다. 여자는 폐쇄된 실험실에 다시 찾아가기를 거부했다. 현이 회사 비행기를 제공하고 직접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은 실험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여자의 동행을 요구했다. 남자가 그 비행기에 타게 되리라는 사실, 12년 만에 남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여자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생각하고 협상한 끝에 동의했다. 교단은 살인을 권하지 않는다. 남자는 설명하려 했다. 고통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교단이 추구하는 것은 구원이다. 죽음은 목표가 아니다. 게다가 약물 사용에 한번 크게 문제가 되면서 교단은 거의 해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교단이 굳이 문제의 약물을 사용해서 살인을 저지를 리가 없다. 남자는 하려던 말을 다 마치지 못했다. 남자가 약물 사용의 문제까지 말했을 때 여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성큼 걸어 남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을 후려쳤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옆좌석으로 넘어졌다. 남자가 넘어진 좌석에 원래 앉아있던 륜 형사는 물을 맞으러 비행기 뒤쪽에 간이 주방에 가 있었다. 신임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륜 형사가 달려와 여자를 붙잡았다. 의사와 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무원이 달려왔다.
의사와 륜 형사가 양쪽에서 여자를 붙잡았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륜 형사가 여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좌석으로 데려가서 앉혔다. 승무원이 남자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었다. 남자는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를 닦았다. 부모의 원수 따위를 갚으려고 때린 게 아니야. 여자가 남자의 부어오른 입술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너는 얼간이고 너의 교단은 범죄자 소굴이야. 이젠 저의 교단이 아닙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웃었다. 메마르고 비뚤어진 웃음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넌 여전히 얼간이니까.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구원을 추구할 뿐이지 여전히 구원이 있다고 믿잖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제통증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통증은 조직 손상이 있거나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감각적 또는 정서적 불유쾌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통증은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몸이라는 기계에 손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로 이해되었다. 몸에 손상이 일어나면 우리 신경계에서 통증을 감지하여 뇌로 전달한다. 그러므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단 감각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 진통제 중에서 비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통증 물질이 체내에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유발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효소는 위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위염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이 그러하듯 비마약성 진통제 또한 과용했을 시에 간독성을 띨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뇌에 통증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신경계의 전달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말단신경계에도 작용한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변비이며 그 외에 구역, 구토, 호흡곤란, 졸음, 내분비 호르몬 저하증 등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당연하게도 중독이다. 회사는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새로운 약물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NSTRA14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진통제였다.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만큼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독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었다. 회사는 만성통증 환자와 암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NSTRA14를 개발했다. 그리고 회사는 본래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통증 치료의 관점과 접근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다. 통증을 대하는 의학적 관점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으로 돌아갔다. 통증은 몸이라는 기계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통증은 그 원인을 찾는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특히 만성 통증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해야 하는 삶의 방식에서 근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절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변했다. 통증 전문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주의해야 했던 진통, 신체 기능 활동, 중독 및 부작용의 4가지 사항 중에서 마지막 2가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정부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감시 및 관리했으나 NSTRA14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중독성이나 내성이 없다는 사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되자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특허 기간이 끝난 뒤에 NSTRA14의 제네릭 제재가 출시되었고 이후 같은 성분이지만
용량과 종류에 따라 일부 제품은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독되지 않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 강력하고 안전한 진통제의 등장은 고통의 개념, 통각의 문화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었다. 통증은 그 부위나 정도와 관계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조절하거나 퇴치하는 것으로 변했다. 내성이 두려워 진통제를 기피하고 고통을 견디거나 진료비 걱정 때문에 의사에게서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버틸 이유가 없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NSTRA14가 주는 짧고 가벼운 도취감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NSTRA14도 말단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은 이전의 마약성 진통제와 같았기 때문에 처음 복용했을 때 아주 짧은 순간 도취감을 느낄 수도 있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이후에 묘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감각이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 무감각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NSTRA14를 통증 치료용이 아닌 오락용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NSTRA14의 실제 효과와는 관계없이 피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NSTRA14를 마약과 똑같이 여기기도 했다. 고통은 신체적인 통증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고통받는다는 것은 통증이나 괴로움, 곤란, 상실 혹은 죽음의 위협을 견딘다는 뜻이다. 통증과 고통은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고통이 단순한 신체적 감각보다는 마음이나 의식의 상태와 더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증과 고통의 정의는 겹치거나 혹은 연결되기도 한다. NSTRA14의 등장으로 인해 고통의 개념은 신체적인 감각에 중점을 둔 통증의 범위로 축소되었다.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정신적 의미의 고통에 대한 질문은 점차 사라졌다. 고통은 의학적인 문제였고 의학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고통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다른 방식의 시술 혹은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고통은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신병의 징후로 의심되었다. 교단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데카르트를 읽고 고통이 주는 통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어 영혼이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주목했고 고통이 없는 삶은 자신의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는 삶이라 결론지었다. 그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읽고는 고통을 겪지 않는 인간은 신의 구원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통이 없는 상태가 죄악에 빠진 상태보다도 더욱 무서운 타락이라는 주장을 수긍했다. 그들은 통증의 신체적 감각뿐 아니라 고통에 수반되는 두려움, 절망감, 모멸감, 자괴감,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에도 주목하며 이것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고통은 곧 영혼이자 인간의 정수이고 고통의 근절은 영혼의 멸절이자 신에 대한 거부이며 구원에 대한 모독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결론을 바탕으로 교단은 고통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집중했다. 교단은 단계별로 고통을 배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신의 구원에 더욱 가까워진다고 설교했다. 인위적으로 배치된 고통은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결 통제 가능하고 극복 가능해 보였다. 이것은 통제 불가능하거나 종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고통을 겪고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들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교단이 주는 인정과 치하는 삶의 의미 혹은 그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삶의 의미.
그 삶이 고통이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든 견뎌낸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오래 지속되면 고통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된다. 삶의 의미를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더 건강하고 자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찾을 능력과 자원은 이미 고통을 견디는데 소모되어 사라진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와 불법 다단계 사업체 등으로 대표되는 척치적인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흔한 방식이다. 교단 또한 세력을 확장하고 신도를 붙잡아두기 위해 같은 방식에 의존했다. 신도들은 고립되어 고통받았고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고립되었으며 그 고통의 끝에 그들의 삶에는 교단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남자는 교단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교단에서 자랐고 기억할 수 있는 한 언제나 교단에 속해 있었다. 남자의 형은 교단 이전의 삶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다른 가족에 대해서 분명 기억하고 있었으나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남자는 태라는 이름을 받았고 이름의 뜻대로 교단의 무기가 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 믿으며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는 고통을 없애는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본사의 건너편에 서서 폭발물을 설치한 드론을 조종해 본사 사옥 최상층을 폭발시켰다. 3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망자 중에서 사장인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연구 최고이사인 아내는 부상당한 다른 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음 날 사망했다. 그들이 경의 부모였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현이 먼저 내리고 그 뒤에 경과 의사가 따라 내렸다. 그리고 륜 형사와 신윤 형사가 앞뒤로 태를 둘러싼 형태로 내렸다. 6명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폐쇄된 실험실로 향했다.